필수M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환율 때문에 벌써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환율은 정말 1,500원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방어가 될 것인지, 지금 경기를 희생해야 되는지 물가를 희생해야 되는지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이 최근에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죠. 1,460원대 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를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미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로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자체가 환율을 좀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두 번째는 통화량의 증가율입니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양국의 통화량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25년 7월, 그러니까 24년 후의 통화량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612, 그리고 미국은 441, 그래서 약 38.7%가 24년 동안 통화량이 우리나라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거죠.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10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감이 더 가고 있긴 하지만 연준 위원들 간에 굉장히 극명하게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뭔가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가능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연방 셧다운 때문에 자료가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서학개미의 투자액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겁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99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원화로 한 146조 3,800억 정도 됩니다. 자, 이런 달러들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좀처럼 낮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벌써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외에도 기업마다 미국에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 더해보면 한 8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낮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더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필수M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경제를 바라보는 10개의 창문, 이거를 꼭 한번 보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단기 국채금리와 미국의 단기 국채금리를 관찰함으로써 연준과 한국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나갈 건지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의 단기 금리를 보면 말이죠. 미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년짜리 단기 국채 금리가 2.8에서 2.9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 2.5보다 높습니다. 자, 미국은 반대로 기준금리는 4%인데 상단금리로 4%죠. 그런데 시장, 그러니까 단기 국채금리인 2년짜리 국채금리는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낮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5%인데 시장금리는 벌써 저만치 3%를 향해 가 있다.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4%고 시장금리가 3.5라는 건 시장금리가 이미 0.5% 정도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여력이 없고요, 미국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주담대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올라가서 실수요자들 비명,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그리고 방향 전환 여부까지도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시장에 충격을 줬냐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과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 여부까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이 방향전환이라는 말 때문에 이 총재의 이 발언은 후폭풍이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날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죠.
최근에 이렇게 금리 인상의 무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은행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의 타이틀이 집값과 주식 불장에 예금 줄고 마통 늘었다. 하루에 예금이 8,700억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동산과 증시, 영끌과 비투 때문에 요구불 예금은 줄고 마통이 늘었다. 4,200선을 뚫었던 코스피 요구불 예금 22조 감소.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들이 돈이 부족하죠. 은행은 돈이 있어야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할 텐데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은행들은 돈이 필요해서 금융채를 발행하게 되고요. 금융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시중금리 영향을 줘서 대출금리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도 뻥끗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KDI가 올해 3분기 성장률의 잠정치를 1.2% 그러니까 꽤 괜찮은 수치죠? 올해 전체 성장률이 1%가 채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3분기 GDP 증가율이 1.2% 이렇게 나름대로 반짝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년도의 통화정책이 정말 금리 인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바로 첫 번째는 경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를 실업률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실업률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통화정책이 균형감 있게 챙겨야 되겠죠. 너무 한쪽을 챙기다 보면 한쪽이 망가지게 되고 복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균형감 있게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기와 물가 중에 물가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지탱을 해야 된다.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가 어쨌든 하강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연준을 압박을 해서 금리를 좀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처럼 내년에 정말로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높아지면은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 자체가 비싸지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휘발유, 경유 이거 넣기 위해서 주유소 가보셨죠? 한 두 달 전만 해도 조금 더 싼 주유소를 찾아가려고 좀 이렇게 물색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어딜 가나 1,700원,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기름을 넣게 되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다 보니까 너무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도 경기가 우리나라가 좋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물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내년에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원달러 환율이 정말로 1,500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 상승에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다. 그 전에 미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부실해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부실화되게 되면은 소비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짝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똑같은 금액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꿨을 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너스나 상여를 많이 지급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경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달러를 갖고 있고 싶어 할까요? 한국 주식을 갖고 싶어 할까요? 바로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어들 수 있고 다시 외국인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제2의 달러 유동성 위기인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근데 다만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의 발언을 한 것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길래 진작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릴 때 미국처럼 속도감 있게 금리를 올려줬으면 될 것을 그때 부동산이나 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더디게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2026년도에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산 가격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실탄,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계부채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채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금리 인상되기 전에 우선 우리 주변에 불필요한 가계부채나 또는 불필요한 악성 부채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충격을 입기 전에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꾸준한 매수를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너무 부동산으로 몰려있는 대한민국, 이게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바로 실탄,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위기의 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인이 바뀔 뿐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쓴 약을 들이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기조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